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물러났습니다. 유승민 사태 긴 시간 동안 새누리당의 내전과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전도 일단은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첫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고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잠시 후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유승민 혼란 끝. 대통령이 이제는 변할 차례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지속적인 당청 간 불통에 청와대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면 사진인데요. 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 결국 아웃 마침표를 찍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한 컷이 한국일보 일면으로 실렸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유승민 파동 13일. 상처만 남은 여당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퇴의 변에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에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자꾸만 이 사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를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기도 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 만평을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북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 한치의 자비와 양보를 모르는 유신의 서리찬 칼바람에 맞아 어떻게 썩은 진대나무처럼 나자빠졌는지를 똑똑히 보라. 완장은 친박이고요. 유승민 숙척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인용했는데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겁하다.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쫓겨나는 마당인데 투표는커녕 박수로 통과시킨 게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인가?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일면 사진. 박 대통령의 사진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진 나란히 실렸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궁금해서요. 서울신문 일면에 실렸는데요.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공식 반응은 자제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청 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정사에 기록돼 치욕이다. 헌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문재인 대표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자기 정치로 가면 점점점이라는 제목인데 구중궁궐인가요? 청와대 담벼락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낙서를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보찜지고 떠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박용석 만평에 실렸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에서는요,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변에 담긴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 유 원내대표 사퇴 이후 여당의 첫 최고위원 회의, 과연 어떤 내용들, 어떤 분위기에서 전해질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떠났고 이제 정치적 상황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눈이 즐거워지는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녀 전문 의원 안용환 전 의원님, 안 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미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시대, 국가 상황 따라 좀 달라지겠지요. 예. 근데 어느 나라나 보면 윤곽 뚜렷한 것을 미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녀 어떤 미녀입니까? 네, 브라질의 최고 미녀된 한국계 최송희 씨. 브라질에서 한국계가 최고 미녀가 됐어요. 브라질에서 미스 브라질 1등이 됐다는 거죠. 네. 최송희 씨. 이름이 최송희. 옛날에 뭐 별의 송 그대에서 주인공이 천송이였죠. 천송이였죠. 네, 송이라는 이름이 뭐 미인들의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줄줄이 꽤 뜨고 계세요.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포르투갈계 브라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아, 이국적이네요. 예. 그래서 브라질 미인 선발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1등이 바로 옆에 있는 흑인. 네,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인데
흑인이 유부녀임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어허. 그래서 박탈당하고 2등이 1등으로 해서 브라질 최고 미녀가 됐습니다. 천송이 씨. 올해 나이는 25살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이 익은 그런 얼굴입니다. 네. 우리나라 2013년 미스 코리아 브라질 교포 출신으로서 브라질 교포 예선에서 1등이 난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예쁘네요. 2013년에 미스 코리아 미에 선발됐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미 뭐 모델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미스 월드 선발대회에서 브라질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이렇게 보면요. 박용진 의원. 입 다무시고 좀 보세요. 입 좀 다무시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이 외모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우위를 점한다. 저는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싶은데 참 예뻐요, 한국 여성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한국 최고의 미녀가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고 네. 한국 최고의 미녀는 아름답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 나왔더니만 또 이렇게 정성희 위원이나 배승희 변호사나 이렇게 미인들하고 함께한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정치적이었어요. 뭐를 물어보셨죠? 잠깐만 뭐 물어? 자, 저 정신줄 잡으시고 정 의원님, 이 브라질에서 최고 미녀를 뽑혔다. 그런데 사실 이 브라질에서 한국계가 이 최고 미녀로 뽑힌다는 것은 나름 대단한 뉴스인 것이 브라질에는 미녀가 많기로 또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미녀들의 본고장이죠. 베네수엘라하고 브라질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잡종 강세죠. 잡종 강세. 예. 그쪽에는 원래 이제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 남미 대륙 발견하면서 어디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서 많이 갔습니다. 예. 포르투갈이나 러시아나 이탈리아의 소수민족들이 많이 갔어요.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가서 현지인들과 결혼을 했고 네. 그래서 그 2세들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했던 2세들 또 흑인들 데려왔죠. 노예로. 예. 데려와서 흑인들의 또 2세 섞여가지고 지금까지 그 우승자들은 거의 다 백인 그다음에 현지 인디오 그다음에 그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그 2세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국적이고. 그런데 눈도 크고. 드디어 한국 사람 동양인이 또 현지 포르투갈과 결혼해가지고 또 저렇게 멋진 외모의 위인이 또 탄생을 했네요. 예. 한마디로 잡종 강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가 섞여야 됩니다. 피가 섞여야 된다. 근데 이번에 저기서도 아주 이변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1등이 흑인, 2등이 동양계가 나옴으로써 백인들이 계속 1등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이변인데 지금 세계 그 미인 선발대회 보면 과거는 백인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예. 이제는 뭐 흑인도 나오고 혼혈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미인을 제일 많이 배출해낸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가면은 미인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학교가 따로 아, 있어요. 그래요? 미인 양성학교? 미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꿈이 예. 뭐냐면 가장 여자아이들 많이 나온 게 미스 베네수엘라다. 미스 그래서 베네수엘라. 미스 베네수엘라를 통해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신분이 억압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미스 베네수엘라를 통한 미인대회 선발대회에 나가서 1등이 나고 뭐 수상하는 것이 신분 상승의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서 방송 출연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집 애들도 미스 베네수엘라, 미스 어허. 선발대회 나가는 걸 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맥락이 남미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배승희 변호사는 오늘 또 최송희 씨 한국계로서 브라질 최고 미녀 됐는데 이 뉴스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뭐 부러운 생각밖에 없죠. 뭐. 태어난 걸 저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비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고 저분은 저렇게 태어나서 네. 정말 세상 살만 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기사였어요. 네, 배승희 변호사님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가 모아진 직후 마이크 앞에 선 유승민 원내대표.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당의 원내대표를 정치적인 이유로 퇴진시키려는 것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수차례 죄송하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청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헌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유승민 사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여권 내부 갈등이 헌법 가치 논란과 대통령 리더십 논쟁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원내대표직을 던질 수가 없었다라고 사퇴변을 읽었는데요. 요 이야기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없이 최고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불참한 상태고요.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끝까지 유승민을 지키려 했던 원유철 정책의장도 현재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조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더 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 의총의 뜻을 수용한 유승민 대표에게 고맙다. 라는 말을 김무성 대표가 말을 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바로 면전에서 사퇴할 이유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퇴의 이유다. 라면서 최고위 파행으로까지 원인을 빌미를 제공했던 김태우 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을 했고요. 엇박자 나는 당청 관계로는 안정된 국정 운영이 어렵다. 원내대표 자리는 자기 정치가 아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의 자리가 원내대표 자리 아니다. 라고 김태호 최고는 또 쓴소리를 오늘 조금 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최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한 것이다. 라는 아주 정치 고단수로서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자, 최고위 분위기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없는 최고위 회의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박준희 대변인, 예. 김태우 최고가 가슴이 아프다. 뭐 별로 진정성이 없는 말씀 같아서 네. 김세호 최고 얘기보다는 조선일보 일면 사진. 예. 제가 이제 이거 일부러 들고 있는데요. 잠깐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포커스가 깨졌어요. 흐려 있습니다. 네. 초점이 흐려요.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왜 이거를 넣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입술을 깨문 유승민. 뭔가 어금니를 깨물면서요. 그러네요. 다짐을 하는 장면이 다른 장면에서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사진에 실었던데 저는 어제 유승민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문을 딱 들으면서요. 참 재밌는 걸 계속 찾아봤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없었어요. 의례적으로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말조차도 안 했고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신인의 이름은 없지만 그 수신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겨냥은 박 대통령을 예. 지명했다. 왜냐하면 똑같이 법과 원칙 정의를 가지고 나는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배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감의 정치를 드러낸 반면 자신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원칙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딱 대비시키면서요. 사감 정치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딱 들이면은 대단히 고단수의 응수타진 이 한 수를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하셨던 그 기자회견문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향한 거였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으로 이 한 수로 상당히 좀 이렇게 뻘쭘한 상황이 됐고요. 네. 야당은 좀 큰일 났다. 야당 큰일 났다. 왜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상황에서 지금은 뭐 죽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빠지고 네. 여당의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호출해낼 거다. 그러니까 보수의 새로운 뉴 아이콘 그리고
보수 혁신의 아이콘 이런 사람을 이제 끌어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얘기는 이따가 야당 얘기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어제 유승민 사태의 변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어제부로 박 대통령 지지자와는 결별을 했다. 누가? 유승민 의원이.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비수를 꽂았다. 비수를 꽂았다. 이게 의총에서 결정이 돼서 결국 나가게 된 건데 거기다 대고 뭐 헌법 1조를 운운하면서 뭐 지키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것이 의총 전에 했다면은 대통령을 향해서 했겠지만 예. 어제는 의총을 다 모여서 그 결정안을 들고 본인이 저런 사퇴변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어허. 당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비수를 꽂은 것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어제부로는 이제 박 대통령의 지지자와는 완전히 결별을 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근데 어제 그 사태의 변에서 한마디도 본인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국회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가 없었고 예. 공무원 연금법과 연계해서 본인이 했던 부분 그것이 바로 원내대표 자리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시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어제 사태의 변을 보면서 좀 더 느꼈어요. 어제 사퇴의 변을 보면요. 배승희 변호사가 지적한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회법이 난항을 겪고 폐지된 것에 대한 유감, 사죄의 표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자기의 정치, 본인의 정치적 청사진을 마치 연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정성희 위원님 하루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과 술을 늦게까지 마시면서 이 사퇴의 변 원고를 꼼꼼히 자기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자신의 이 정치적 철학과 구상을 펼쳐놓는 자리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퇴하고는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예. 정치 생활을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나지만 정치 생활은 계속하겠다.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끝이 아닌 시작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예.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의미하고요. 그 어떤 본인의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결별한 네. 자신을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 복지를 강화하는 그 새로운 제3의 보수의 세력으로 어떤 구심점에 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해나가겠다. 그런 어떤 출사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유승민은 지켜봐야 될 정치인이 됐고요.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긴 어떤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유승민이란 정치인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 의원 말대로 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을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뽑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월 23일에서 24일 한 주간만 해도요. 김무성 대표가 1위 20.2%, 유승민 원내대표는 4위 5.4%. 이때 돌직구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 의원님이 그때 그랬어요.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 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7월 8일 김무성 대표 19.1%, 유 원내대표는 16.8%로 2위로 급상승을 했다. 안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지도가 엄청 올랐죠. 인지도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기본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의 상승. 그다음에 저기에는 야당 성향의 그 유권자랄까요? 야당 성향의 그 시민들의 반응, 그게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말 찍어낸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또 그런 격한 발언을 하면서까지는 뭐 적절히 않았다고 보는데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했던 거 저는 상당 부분 수긍합니다. 그러나 예. 굳이 현안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별로 하고 싶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대통령과 특히 친박 의원들의 등에 비수를 꼽은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을 향해서 나는 옳고 당신들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난 소신 지켰다. 어찌됐든 의총에서 다수의 의견이 사퇴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신이고 당신들 소신 아니다. 이게 돼버린 겁니다. 예. 사실 정치인이나 아니 정치인을 떠나서 우리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기 소신과 공동체 이익과의 교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은 자기 소신이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자기 소신을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정치라는 게 가끔은 대쪽이 나은 것인가, 갈대가 나은 것인가는 정치는 결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시 있는 이미지로 예. 지금 굉장한 인지도를 상승시키면서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랐고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은 삼선 의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 본인이 세력화를 시키지 않는다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세력화를 시켜서 자기의 이념과 철학 또는 소신에 맞는 의원으로 해서 어떤 세력화 시킨다면은 언론에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삼선 의원 한 명, 전 원내대표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갈 수 있는 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 원내대표의 하기 나름이고요. 결국 거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얼마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는 흡입력, 포용력이 있는가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좌우명이 이겁니다.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는다. 불효불굴이라는 좌우명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전략가로서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전 의원이 방금 물러나는 마당에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는데 바로 이 지지도 결과에서 유 원내대표의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먹히고 있는가도 일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정성이냐 아니면 전략이냐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 글쎄 실질적으로 얻은 게 있을까? 과연 내년 공천에서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부터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본인이 사퇴의 변을 쓰면서 바로 그 전날부터 사퇴의 변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총이 하기도 전에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 걸 결심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저것이 진정성이 있는 사퇴였느냐 싶기도 하고 실제로 새누리당 안에서도 그 자신이 원내대표인데 새누리당 색깔을 몰라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특히 새정치연합 쪽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원내대표로서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건데 네. 저는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어느 부분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너무 자신이 원내대표 자리를 받은 다음에 대표로서 자신의 정치만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좀 부족한 원내대표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로운 어떤 출발을 선언을 했는데 앞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내년에 공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소신을 피력하려고 해도 뭐 정치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박 대통령 없이 내년에 공천을 받으면서 다음에 다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원칙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도 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신과 원칙의 리더십은 사실 우리 박 대통령이 선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늘 충돌이 생겨서 또 한 가지 이런 똑같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일부 남자 박근혜라고 하잖아요. 남자 박근혜다. 예, 그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리더십으로 본인의 그걸 가지고서 아까 말했지만 뭐 갈대냐 저기 대쪽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식의 타협하지 않는 이런 그다음에 자기만이 옳다는 이런 거 가지고서 또 이런 복잡한 전국에서 큰 정치를 커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년의 공천,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 두 가지가 다 어떤 앞으로 가는데 험난한 어떤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물을게요. 박윤태 대변인.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 멋있었어요. 굉장히 거창했고 멋있었고 구구절절이 옳은 가치에 대한 연설이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아까 안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아닌 친박 의원들, 내가 아닌 김무성 대표, 내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말로도 솔직히 들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소박한 거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절차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살고 있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합의한 공화국의 가치 하나하나부터 잘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차길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자는 약속을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제대로 뽑은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소박한 가치. 그래서 헌법의 제 첫 번째 줄에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뭐 대단하게 막 친박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런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한민국 헌법의 그냥 가치예요. 질서 지킵시다.
화장실에서 낙서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에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 그쪽이 호들갑 떠는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더 웃겨지는 거죠. 예. 화장실에 낙서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용하게 이렇게 네. 한마디 응수타진을 한 것을 단수가 다른 응수타진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격이 다른 영남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는구나.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가로 열고 야당은 큰일 났다. 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안 전 의원님, 네. 동시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했고 약자였고 희생양이었구나라고만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어제 그 사퇴변을 보면서요. 아, 이 양반도 상당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구나.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봤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소신 밝히고 또 정치적인 걸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신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전략 뭐 이런 것도 뒤에 느껴졌어요. 여운이 남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의로운 복지,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 더 크게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번 사단의 이제 시작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포스트인 원내대표하고 도저히 저 사람 일을 못하겠다. 자, 여당에서 좀 알아서 해라. 여기서부터 시발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야 상권 분립 이전에 뭐 상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헌법이 뭐 위배된다 했지만 여당의 역할은 국회 한 파티지만 국정 운영의 한 파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하면 이해는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완곡한 표현을 썼더라면 또 뭐 불러서 대화를 하고 했더라면은 전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치고. 그건 어찌됐든 상황이 예. 됐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사실 영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분의 1의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3분의 1은 기본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TK,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타협을 갈대라고 비난하거나 타협한 사람을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운동 투쟁하면 되는 겁니다. 철학하면 되는 겁니다. 도덕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치가 타협하지 않을 거면 법에다 글 써놓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묻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TK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낙선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유승민 원내대표 지역구에 센 후보가 덤벼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워낙 세기 때문에 뭐 후보랄 만한 후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상황 된다면 덤벼들만 하다. 덤벼들만 박근혜 하다. 대통령을 이름을 등에 예. 업고 덤벼들만 하는 센 후보, 누가 보다 인지도 높은 후보가 덤벼들면 유승민 후보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점점점. 청와대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아까 정성희 의원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제 공식 논평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당청 소통을 좀 늘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청와대는 어저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요. 무반응. 무반응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예. 라고 여기 선을 긋기하고 특별하게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자체가 청와대의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용적으로는 찍어내기에 성공했지만 그 후폭풍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선 청와대의 그 불통이나 그 독선적 리더십이 예. 도마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마치 그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처럼 예. 상권 분립을 갖다가 정부가 청와대가 훼손한 것처럼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손실이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이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굉장히 로우키로 조심하면서 지금 몸을 낮추면서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사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 원내 사퇴 이후에 당청 관계는 복원이 될 것이라는 걸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뭐 새로운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수경 예산 이런 거에 굉장히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일을 하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에 대한 반응, 청와대는 무반응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그런데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지도부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면서 파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유를 막론하고 현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대세여서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내고 김 대표는 초반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여당 원내대표가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유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 사퇴시키는 것도 동료로서 못할 도리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유 원내대표의 명예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도부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락가락한다, 어정쩡하다, 눈치만 본다는 등 많은 비판과 비난을 참고 견딘 것은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유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소장그룹, 쇄신그룹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유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 대표를 후원할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유승민 거취 정국을 해결한 김 대표의 정치적 손익 계산서는 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 만큼 잃은 것도 크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울고 있는 김무성 대표. 어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사이가 어찌 일이 됐노?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씁쓸하게 유 원내대표를 안아줬는데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오락가락이다 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오락가락이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문재인 대표란다.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 냉정하게 좀 나쁘게 보려고 해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의 요구하는 국회법도 네. 원하시는 대로 해주고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스탠스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예. 청와대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도저히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는 유 대표에게 자진 사퇴, 명예로운 사퇴의 길을 열어주려고 또 굉장히 행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만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아까 말했던 유 대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집 센 두 명의 사람 그 예. 중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지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의총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저께 권고 사퇴를 했고 유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봅니까? 김 대표에 대해서 왜 유승민 끝까지 못 지켜줬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야당에서. 어쨌든 김무성 대표에게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망이다. 내치는데 협조했다 네. 이런 거고요. 일단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목놓아 부르짖었던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수직적 당청 관계를 만드는 데 그냥 앞장을 서는 결과가 됐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는 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김무성 정치를 펼쳐나가는 데에서도 상당히 그 공간이 좁아졌다. 예. 김무성 대표가 몸은 큰데요. 공간이 좁아진 거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뭐 사랑이 운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그 심적 갈등을 상당히 많이 드러냈어요. 어제도 의총장을 들어가는데 네. 그 의총장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빵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저분이 지금 저 장면인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책상을 보고 한번 주먹을 빵 하고 내렸습니다. 예. 속이 많이 타고 당황스럽게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저런 상황, 저런 심리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거중 조정은 잘했다. 예. 그렇게 평가하자 그러면 관리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리더가 관리만 잘해서 되겠어요? 예.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돌파하고 뭔가
새로운 상황을 열어내는 그런 돌파하는 예.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한 게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리더로서의 한계 동시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거를 또 포착하니까 상당히 날카롭네요. 예. 저분이 원래 학교 다니실 때 뭐 한 주먹을 하셨다고 본인 예.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제는 저거 주먹을 누구를 향해 내려치신 건지는 네.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희원 전 의원님, 김무성 대표 무대 별명인데, 야,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결국 청와대에 쓴 소리는 한마디도 못 하셨네요. 그런데요.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소임이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의 가장 큰 소임은 새누리당을 지키는 겁니다. 예.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새누리당 당대표가 그래 여기서 내 정치해야지. 내 이미지 높여야지. 지금 많은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는 목소리는 김무성이가 왜 지 목소리를 못 내느냐. 왜 소신 있는 정치 못하느냐. 예.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김무성 대표가 소신 정치했다면 당이 깨집니다. 당이 깨진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로서의 당대표가 아닌 개인 김무성이라면 얼마나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나 대권 행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김무성은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 역할은 당대표 김무성이 당대표 역할을 가장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비난을 감수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공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익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양쪽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집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표현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재를 하다 보면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쪽 말도 들어줘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 당의 파국을 막아야 된다. 현재 만약에요, 지금 야당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야, 유승민 왜 물러났느냐. 한데 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유승민 원내대표 말은 옳다. 그렇지만 예. 계속 버티면은 당이 깨진다. 언론에서 많은 또 뭐 시민들이 뭘 비판합니까? 새누리당 개판이다. 예. 새누리당 민생을 챙기지 않고 말이 자격이 내무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한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몇 개월째 국회 파행되고 그렇다면 그 비난 누가 다 맞는 새누리당 전체 집단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승민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러나긴 하되 유승민 원내대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소집도 의원총회 소집도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왜? 일반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하게 되면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편이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당을 파국을 막기 위해서 개인 이미지의 훼손을 감수하고 했던 것, 그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아까 야당이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김무성 대표 평가하고 대통령 평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심히 아까 우리 봤던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요.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문재인, 뭐 박원순 예. 세 명이 누구 한 명이 싹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 10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2위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11.4%가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 오세훈, 김문수 이분들의 지지율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서 확 왔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어저께 얘기했던 저 따뜻한 복지, 정의로운 복지를 얘기한 것이 이른바 중간을 예. 향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요. 보수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따사로운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고요. 중간 계층에서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정치민주화랑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서 완전 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예. 그런 만한 그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 이 중간의 중간 싸움, 중간지대 싸움에서 이미 한 발 늦어버린 상황이 돼서 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호출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배신자로 나지었던 김무성 의원을 다시 불러서 자신의 대선의 총괄 부회장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헤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본다?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구신문에 네, 보수 정당의 장점입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이렇게 점으로 저희가 찍어놨어요. 이번 사태에서 야당 존재감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박용진 대변인은 벌써 지금 야당이 걸어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는데요. 미안한 말이지만 박 대변인과 달리 지금 야당 지도부는 야당의 미래보다는
지금 사태에서 여당을 비판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야당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정거 원내대표, 유승민 쫓아낸 박 대통령 헌법 1조 1항 읽어봐야 된다. 이춘석 최고, 유승민 사태로 보수혁신 새누리 구호 거짓말임이 판명됐다. 강동원 의원, 새누리당은 유승민 집단 따돌림하면서 쫓아냈다. 네,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의 내분과 당청 갈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실 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욕할 수 없는 단 한 개의 집단이 저는 야당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말 폭탄을 쏟아냈어요. 처음에 이제 야당이 누구 모시기가 박 대통령 이제 속 좀 시원하신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정의당의 문정인 대변인이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박 대통령은 오늘 이 사달을 보고 속이 시원하신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대통령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누려서 프레지던트 오블리주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 투쟁뿐이다. 이거 자기는 자기 당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남의 실패를 먹고 사는 정치는 금방 한계가 있습니다. 새정년이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박 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지금 중간층이 일정한 중간층이 있다는 거를 유승민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야당이. 네. 오늘 원내대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니, 이 말은 제가 한번 야당한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자, 이제 우리는 민생으로 들어간다. 여당은 싸우라. 우리 민생 챙기겠다. 우리는 정부의 모든 국민들의 민생 우리 챙긴 당이 되겠다 하고 나왔더라면 정말 큰 박수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용은 또 이제 들어야 된다니까. 야당이 비판에 마땅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무려 2주 가까이를 민생을 팽개치고 당정청 회의도 열지 않는 이 상황을 만든 대통령과 여당의 리더십 상황은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제가 다만 얘기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봐야지 이 상황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그 한 수 두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정치권 뉴스 전해드렸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좀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룡해의 오촌 조카가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적발됐어요. 허허, 배영진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 앞에 마스크를 쓴 남성과 삭발을 한 남성이 은행 주변을 서성입니다. 조선족 44살 오기범 씨 등 2명이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3,900여만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 간 뒤 SNS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중국 조직으로부터 건당 1%의 수수료를 받았던 오 씨. 경찰은 범죄 사실을 중국 대사관에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 씨가 북한 최룡해 당비서에 오촌 조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오 씨를 긴급히 접견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모로 봐서 북한 고위직 그런 풍이 전혀 없었고 또 본인 진술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쪽으로 관련된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룡해 집안의 근거지인 해룡 장성 지동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오 씨. 김일성과 함께 빨치사 활동을 한 혁명 1세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 여동생 최정혜의 둘째 손자입니다. 지난해 4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최룡해 당비서는 올해 초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현재 북한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아니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 전문적인 영역을 좀 활동하고 있는데 최룡해 하면은 북한에서 이 대단한 인물인데 최룡해 오촌 조카도 별 수 없었나 봅니다. 보이스피싱 하다 적발됐다.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네.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많이 하고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인출을 하면 인출책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뺐다. 그럼 거기서 1%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송금하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어서 아마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 기사인데 수사당국에서 국가정보원도 가고 검찰과 경찰이 모두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촌이 맞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사당국 관계자는 씨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예 전혀 예상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동포가 워낙 많이 되어 있고 또 북한이 좀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아까 인터뷰 중에 박윤 대변인. 예, 그 인터뷰 경찰이 중에.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북한 외모로 봐서 북한 고위직 풍의 그런 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북한 고위직의 외모풍은 뭐죠? 좀 뚱뚱하고 얼굴 까맣고? 얼굴 까맣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더듬스러 와가지고 수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저분이 중국 동포가 실제로 최룡해 오촌 조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 실제로 최룡해와 무슨 관련이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혈연 관계만 그렇지 본 적도 없는 삼촌 조카 사이인지 그런 거는 뭐 좀 확인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더듬수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이 그 사람의 말을 확인할 만한 그런 근거나 이런 것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북한 내부 소식을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예, 그렇죠. 안전 의원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룡해 하면은 북한에서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김정은의 최측근인데 그의 오촌 조카, 북한 사회에서는 오촌 조카 정도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교류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최연은 이제 할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최영의 아버지가 최연입니다. 최연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할 때 당번병이었습니다. 뭐 우리 장군이 당번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사병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용해는 바로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혈통, 예. 그래서 최고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혈통. 저렇게 이제 출석했는데 문제는 최연의 여동생은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남아서 이제 거기서 손자까지 낳았기 때문에 그 손자와 북한에 있는 최영해는 사이는 큰 결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우리 북한에 고위직에 있는 게 너네 뭐 삼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용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뭐 중국 동포 가운데 평범한 그런 중국 동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걸 큰 의미 부여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기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하니까는 뭐 국정원 뭐 멤버들이 전부 덤벼들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크게 건질 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건질 건 없다. 아, 그래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조선족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용해의 여동생이면 그래도 중국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본댁이 이제 예. 중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혀가가 외할머니 계통이면 별로 교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보당국이 뒤늦게 뛰어가긴 했는데 별로 건질 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은 북한 뉴스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북한이요. 자꾸 존엄을 모독하면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엔 하다 이희호 여사 방북 갖고 협박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북한이 아예 저희 채널A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갖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북한의 당국자들이 남한 언론을 굉장히 모니터를 잘합니다. 진짜 저희 돌직구쇼 너무 열심히 너무 봐요. 열심히 솔직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네, 저희 시청률 기계 하나 놓고 싶어요, 북한에. 네.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네. 착각하는 것이 남한 언론이 당국의 통제를 받아서 당국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애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 자기들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어느 특정 언론이 북한 당국을 속된 말로 비판하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아라 이럽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채널A에 돌직구쇼에 이런 말 하면 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이 남북 대화 중에 북한 측이 요청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체제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호 여사의 방북을 걸고 넘어진 것이 이제 우리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채널A도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육로로 오지 않고 예. 비행기를 타고 북한의 순안 국제공항에 내리도록 한 것은 최근에 북한이 이제 국제공항 평양공항을 다시 지었습니다. 멋있게 지었어요. 네,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전하기 위한 용이다. 예. 라는 보도를 보고 속된 말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 뭐 열받을 게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예. 이제 보도에 보면 김정은이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최고 존엄은 김정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김정은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아래에 있는 그 당국자랄까요? 아래에 있는 직원들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의 과시하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잉 충성. 그렇죠. 저러면서 뭐 동지, 뭐 대장 동지, 뭐 예. 김정은 동지, 뭐 남조선 애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괘씸한 놈들입니다. 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존엄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습니까? 예.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호 여사의 방북이 다음 달 5일에서 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협박을 해서 아직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네.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데 이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예. 아버지인 김정일이 굉장히 따뜻한 예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로는 보면 사실 김정은의 보면 할머니 뻘이고 할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그런 김정일이 예. 김대중 대통령에 보였던 에티켓을 반영한다면 방법 허용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란 현재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워낙 예측 불가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협박하는 것도 사실 양자 간의 협의가 다 된 것을 협박하는 것도 국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데 북한은 언제라도 뜻에 안 맞으면 협약도 협정도 다 엎을 수 있던 국가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요. 김정일이 사망을 했을 때 이희호 여사가 조문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가서 어린 김정은을 처음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도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예를 갖췄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김정은이 3년 만에 본인이 이제 권력을 다 쥐었다고 생각한 건가요? 감히 할머니 같은 이희호 여사의 방법을 갖고 논한다, 협박을 한다. 그 이호 여사 자체보다는 이제 보도를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보도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이호 여사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호 여사를 그동안에는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서 공항을 경유해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이 새로 건설한 공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네. 그 자체가 존엄을 김정은에 대해서 모욕을 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가치의 북한 사회 체제의 중심이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좀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명예훼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소위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북한이 이거 갖고 열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양 공항 이번에 신청사 새로 줬는데 정말 멋있게 줘놨어요. 거의 인천국제공항급은 안 되더라도 버금가게 멋있게 줘놨기 때문에 이번 참에 사실은 이호 여사 모셔서 안내도 좀 하고 공항 자랑하면 좀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최고 존엄의 모독이라고 꼭 생각해야 될지 속이 좁은 건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예.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이요. 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주파 방송들을 다 수신한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녹화해가지고 평양에 전달하거나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전송을 해서 김정일은 거의 매일 한국의 방송을 봤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정에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북한 김정은도 뭐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남한 언론을 예. 본인이 직접 모니터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 김정은이 이제 저희 채널A 도지쿠쇼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시 보기를 한다면 시청자 게시판에 좀 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도도 있으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시청자 게시판에 김정은이라고 하기 뭐하면 뭐 최고 존엄 아이디로 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떤 의미일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국인에게 있어서 자녀란 박용진 대변인. 예. 여러 가지 지금 가치 평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요. 2012년에 국제사회 조사 프로그램 자료를 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의 18,000여 명의 우리 상대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항목 3개, 예. 부정적인 항목 3개 이렇게 예. 했는데요. 여기 쭉 나와보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5점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까? 라고 해서 한국은 8위, 4.26점인데요. 평균은 4.34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걸로 가서 보면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다. 예, 3위네요. 3위, 3.26점이고요. 국제평균은 이제 3.09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네. 그로 생각했군요. 자유를 그러니까 애 제한한다. 키우기가 만만치 않고 예.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낳기만 하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공약해놓고 다 딴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열받아 예.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예. 복이죠. 볼 때마다 이뻐요. 그런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속박이기도 하고 예. 또 자유를 제한하는 예. 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이 혹덩어리야 예. 라고 하는 엄마 아빠들이 없지 않은 거죠. 참 흥미롭네요. 5점 만점에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한 게 4.26점입니다.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26점이면 꽤 점수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아서 8위인데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박윤희 대변인 두 아들의 너무나도 이 튼튼하고 잘생긴 두 아이의 아빠인데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사가 맞군요. 아니, 정말로, 아이들이요, 예. 어릴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떼놓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의 부담을 주면서 맡겨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저랑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예. 저희 어부인과 어디 하루 저녁이라도 좀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정치적이에요. 아, 이 혹덩어리 두 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예.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아름다운 풍광, 부부간의 뭐, 예. 애틋한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침대에서는 애들이 자고 엄마 예. 아빠는 소파에서 서로 헤어져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유의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딸과 본인을 꼭 빼닮은 딸과 또 정말 장난꾸러기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 정의원님은 기쁨이다. 아이는 나에게 지위의 상승이다.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제적 부담이다.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합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이 소위 긍정적인 항목,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도 한국에서는 점수가 높아요. 예.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기쁨이라는 것도 부담이라는 점수가 높은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한 자식에 대한 어떤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네. 굉장히 갖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갖겠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최상의 예, 조건. 예. 이게 말이 좀 독특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부담이고요. 지난번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아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인가 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이 하나를 키울 수가 굉장히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 이런 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네. 사실 큰일입니다. 저 내용이 다 부정적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도 9개국에서 8번째라는 것은 사실 뒤에서 2등이라는 소리입니다. 거의 꼴찌라는 거죠. 꼴찌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자유제한도 1등이라는 것은 자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만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1등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자가 한 사람이 애를 낳는 게 2명이 돼야지, 2.1명이 돼야지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전인데 2명이 결혼해서 그렇죠. 2명을 낳아야 2.1명. 그런데 현재 1.19밖에 안 됩니다. 1.18.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도됐습니다만 2060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 인구는 4,400만 명. 또 어느 통계는 2,300년이 됐을 때 우리 남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예.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야기 계속되고 있지만은 자녀 키우기가 힘든 세상, 자녀 낳기가 부담스러운 세상,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빨리 고쳐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예, 이 자녀는 분명한 기쁨이지만 이 자녀를 키울 여건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이 신혼부부들도 좀 자녀 낳고 본인의 경단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육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더 본인의 장점을 국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짧게 한 말씀을 예. 드리면요. 우리가 복지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의 경우는요. 똑같은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지? 이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주택, 육아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갔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출산율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 가지고 서로 막 싸우지 말고요.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보수, 진보 머리 맞대고요. 정치인들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다음 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개천에서 용꿈,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 청년은요, 광주 유니버시티 아드 대회에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유일한 국가대표로 참가한 수영 선수인데,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네. 저는 감비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낯선데, 어떤 나라의 어떤 청년입니까? 네,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지요. 조그만 나라인데 어찌됐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도 뭐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름이 팝종가. 팝종가. 네, 17살. 종갓집 청년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비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일한 선수입니다. 유일한 선수다. 그런데 수영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이 아프리카의 수영 선수요. 재밌어요. 우리나라엔 올림픽 코스 수영장이 없어요. 예. 훈련은 강에서 하고 대회 때는 특급 호텔의 20m 풀에서 풀을 빌려서 합니다. 아이고, 열악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런 일 있었죠. 저기 동계올림픽에 중남미 선수가 정말 출전 눈이 없는 나라에 중남미 예. 선수가 동계올림픽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사람도 거의 수영장이 없는 그렇죠. 규격된 수영장이 없는 나라에서 온.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수영은요 기본적으로 부자 스포츠입니다. 네. 수영을 하려면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흑인 수영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네요. 네, 흑인 수영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명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인종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과 흑인과의 관계에서 흑인들이 수영을 잘 못하는 뭐 이런 게 있기도 한데 전 그런 것까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부자 스포츠다. 그래서 맞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예. 하기가 힘들다는 게 기본인데 어찌됐든 감비아에서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재밌는 게 감비아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한 2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엘리트. 그래서 현재 올해 71명이 나왔어요. 평영 50m에서. 그래도 70등. 예선전에서는 중국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예. 중국 선수보다도 8초가 늦었네요. 40초와 31초의 차이입니다. 예. 거의 9초 가까이. 그래서 그렇지만 관중들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꼴찌에게 박수를, 혼자 나온 선수에게 박수를. 네, 그래서 아무튼 화제의 선수인데 저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좀 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수영 강국이니까 박태환 그렇죠. 선수를 네. 비롯해서 더 악어가 득실되는 더러운 강에서 이 수영을 했다. 이 종가 청년. 그런데 종가 청년 뒤에는 탄자니아 선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보단 잘했어요. 꿈을 무럭무럭 키워서 아프리카에서도 유명한 수영 선수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휘날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저희가 이 브라질 미스 대회에서 한국계 최송희 씨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다라는 기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혼혈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단어였는데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가 없으시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날리 기사, 제가 이 기사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20년간 폐품을 모아서요, 고스란히 이웃을 도와서 매달 30만 원을 기부해온 이 폐품을 수집하시는 박기곤 씨의 사연이 오늘 휘날리 기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북구 동선동에 사시는 박기곤 씨는요, 영업용 트럭을 몰고 동네를 돌면서 빈병, 폐지, 플라스틱을 줍는데요. 1톤 트럭 짐칸이 가득 찰 정도로 모으려면요, 좋기 5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 재활용품 기부가 벌써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돈도 아니지만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0명의 냉난방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들을 보듬어주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매달 30만 원씩.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박기곤 씨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큰 돈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돈이고 정말로 따뜻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의 피날레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매달 조금씩 이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기곤 씨처럼 작은 돈이지만 정성을 모아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박기곤 씨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강력한 도시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